한국의 철학자 회제 이언적 논쟁을 통해 성리학을 뿌리내리다. 이번 시간에는 회제 이언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학자 젊은 선비의 논쟁. 심세기 초 조선 땅 한기퉁이 경주 부근에서 두 선비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호를 망제라하고 손숙동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만기당이라는 호를 가진 조안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찍이 진사시험에 합격한 나이 지긋한 학자들로 비록 중앙정계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경주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학자는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아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패기만만한 젊은 선비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손숙동의 외조카인 회제 이언적입니다. 1491년, 1553년 경주에 세워진 지방공립학교 선생이었던 이언적은 우연히 친구를 통해 조안보가 자신의 외삼촌인 손숙돈에게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안보와 손숙돈 모두를 비판하는 논평을 쏘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시 친구를 통해 조안보에게 전해지고 조안보가 그 비평에 대한 반박 편지를 보내면서 논쟁 상대가 손숙돈에서 이언적으로 바뀝니다.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철학 논쟁이자 한국 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언적과 조안보의 논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철학의 경우 이언적과 조안보의 태극 논쟁에서 시작된 성리학 내부의 논쟁은 이왕과 기대승이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따진 사단 칠정 논쟁, 이와 성혼이 사단 칠정 문제와 함께 순수한 마음과 욕심 섞인 마음의 관계를 따진 인심도심 논쟁, 임진왜론과 병자호란을 지낸 뒤 이강과 한원진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 아닌 것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진 인물성동이 논쟁, 조선 후기 화소학파와 한주학파 등에서 벌어진 심을 주제로 한 논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볼 때 이언적과 조안보의 논쟁은 한국 철학 논쟁사의 출발이었던 셈입니다. 논쟁이 시작될 무렵 이언적의 나이는 27살이었고 조안보는 50이 넘은 경험 많은 학자였습니다. 조안보는 성종 때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한때는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에 나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과거시험이었습니다. 과거는 크게 장수를 뽑는 문과와 행정 관료를 뽑는 문과로 나누어졌는데 속과에 합격한 상원과 진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과의 본시험인 대과는 대체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왕이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알성 문과 등이 부정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에 들어가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안보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성균관 유학생들의 휴학 동맹을 주동하였고 그 벌로 곤장을 맞고 과거 시험 볼 자격을 박탈당해 고향으로 돌아와 홀로 학문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조안보는 그런 이유로 거의 일생을 경주에 머물면서 학문에만 전념하였습니다. 24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학자의 길을 걷고 있던 패기만만한 젊은이와 출세를 담념하고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침잠하면서 혼자 학문을 닦는 노숙한 학자의 논쟁. 그들이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쟁은 주로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 기간은 2년이 걸렸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처음에 이언적이 썼던 비평문 외에 각각 4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의 논쟁에 오간 편지가 겨우 4통뿐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나면 오랜 생각을 한 뒤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글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이 철학 논쟁이었다고 해서 딱딱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쟁 사이사이에 시를 지어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현정은 5편의 시를 지어 보냈고 저와 모두 2편의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물론 그 시들은 자기 주장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개울가 정자에 앉아 상대방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한 줄 읽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다시 한 줄 읽고 골똘히 생각에 몰두하는 갓쓴 선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더구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철학 논쟁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시에 담아 전해주던 그들의 여유 있는 태도를 생각하면 절로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이 논쟁은 뒷날 한국 철학의 한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논쟁을 거치면서 이현적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선배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외가의 복을 가로챈 아이. 이현적은 1491년 늦가을 경주 부근 양동멀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주 이 시인 그의 집안은 일찍이 영남 지방에 낙향하여 살았는데 이현적의 아버지가 경주 손씨 집안의 장녀와 결혼하면서 처가를 따라 경주 부근 양자촌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경주 손씨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제들이 대를 이어 가고시험에 급제하고 더구나 이현적의 외할아버지인 손소가 공신 칭호를 받으면서 이름난 집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삼촌 송준동 형제와 이현적 때에 와서 집안이 가장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현적의 외가에는 옛날부터 훌륭한 인물 3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인물은 이현적의 외삼촌 손중돈이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이현적입니다. 따라서 외손자인 이현적이 손씨 집안의 정기를 가로챈 셈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지금까지도 이현적의 외가에는 시집간 딸이 애 낳을 때가 되면 친정에 오지 못하게 하는 금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씨 집안의 마지막 인물마저 또 다시 외손주에 빼앗길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봉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현적은 어린 시절부터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웃고 떠들어도 전혀 휩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현적은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부터는 외가의 도움을 받고 자랐으며 12살 때부터 외삼촌 송준동에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손중도는 조선 초기 살인파의 우두머리로서 많은 선비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종직의 제자였습니다. 이현적은 23살 때 속가에 합격하여 사원이 되었고 24살 때 별시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현적의 답안지를 본 살인파 출신 시험관 김한국은 임금을 도울 제목이라고 감탄하였습니다. 본래 이현적의 이름에는 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벼슬에 나아가고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중종이 특별히 언자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현적은 지금의 국립학교 선생에 해당되는 주학교관 벼슬부터 시작하여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쳤으며 41살 때에는 사관원의 사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사관원은 나라일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언론을 펴는 곳으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간원을 임명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현적이 사관을 지낼 조정의 열은 김한노가 세자를 가르치고 돌봐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지만은 이현적은 김한노의 사람됨이 바르지 않다고 반대하였다가 김한노 일파의 미움을 사서 자찬되었습니다. 그 후 벼슬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현적은 자옥산 기슭에 정자를 지어놓고 공부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언젠간 김한노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경주 사람이 있었는데 김한노가 그에게 이 사실을 이현적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현적의 강직함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만 7살 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김한노가 죽자 중종은 이현적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벼슬이 점점 올라서 지금의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되는 성균관 대사성, 대법원에 해당되는 사헌부 대사원, 서울시장과 같은 한성 판윤, 행정자치부 장관과 같은 이조 판사 등 두루 요직을 지냈습니다. 56살 되던 중종이 뒤를 이어 즉위한 인종이 이듬해 바로 죽고 배다는 형제인 명종이 즉위하자 명종의 외척들은 관신들과 짜고 죽은 인종의 외척들과 살인파를 한데 묶어 몰아내려고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현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횡포에 강하게 맞서지 않았고 나중에 사형하긴 하였지만 공신으로 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어린 명종 대신 권력을 휘두르던 명종의 어머니 문정 왕후와 그 측근을 비방하는 글이 양재역 벽에 붙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양재역은 지금의 서울 양재 지하철역 부근으로 말을 갈아타던 곳이었습니다. 이현적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벼슬에서 쫓겨나 강계로 기양 가서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63세 세상에 63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말로 40대 고향에서 지냈던 6년 남짓의 기간과 함께 이현적이 자신의 철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지은 대학 장구 보유와 속대학 홍문, 구인록, 봉선잡의, 중용 구경연의 등이 모두 유배지에서 쓴 책들입니다. 이현적에게는 서자 전인과 후사를 잇기 위해 양자로 들인 오촌 조카 응인이 있었습니다. 전인은 이현적이 경주에 머물러 있을 때 얻은 아들이지만 이현적은 임실한 줄 모르고 경주를 떠났기 때문에 전인은 자신이 이현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현적이 자신의 아버지인 줄 안 뒤로는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특히 이현적이 강계에서 기양사를 하는 동안에 모든 수발을 들면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전인은 이현적의 아들인 동시에 제자인 셈입니다. 이 전인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묻고 대화체 형식의 관서문답록이라는 책을 펴냈으며 이현적이 죽고 난 뒤 13년 뒤에는 이현적이 60살 때 유배지에서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을 8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놓은 진수팔규라는 글을 자신의 상속문과 함께 임금에게 올려 이 글을 읽은 명종이 잘못을 깨닫고 이현적을 복권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포항 부근 안강에는 선조 때 안강 사람들이 이현적을 기리며 그가 머물던 동락 땅의 아래에 지은 옥산서원이 있었습니다. 자옥산 기슭에서 흘러내린 물이 앞내를 이루고 있는 옥산서원은 선조로부터 현판 글씨를 받은 유명한 서원입니다. 이 서원 창고에 지금도 450년이 다 된 대나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썩어서 빛깔이 까맣게 변한 그 대나무는 효성이 지극했던 전인이 이현적이 죽자 시신을 모시고 오는 데 썼던 것입니다. 전인은 아버지의 시신을 그 대나무 위에 올려놓고 강계에서 포항까지 한겨울 눈길을 미끄러지면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대나무를 보면 효성이 즉흥했던 전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뒷날 광해군 인연의 이현적은 조선 초기 대표적 살인파였던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과 함께 문묘에 모셔집니다. 그런데 이현적을 문묘에 모시자는 논의에서 율곡이인은 이현적이 을사사화 때 강직하게 대처하지 못한 처신을 문제 삼아 반대하였고 서예 유성룡은 이현적이 강직하게만 대처했다가는 사림들이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처신한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아무튼 이현적은 오랜 논의 끝에 문묘에 배향됩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현적과 조안보의 논쟁은 앞에서 본 주의와 윤상산이 벌였던 논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의의 호는 회함이었고 이현적의 호는 회제였습니다.
한국 성리학자 가운데 회자가 들어가는 호를 쓰는 사람은 모두 주자의 호를 따온 것입니다. 회자라는 호 또한 회함에서 따온 것으로서 주의를 허무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논쟁 과정에서 이현정은 기본적으로 주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주의 견해를 답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성리학의 한국적인 틀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궁극의 진리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논쟁을 중심으로 이현적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논쟁에서 다룬 첫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한보는 유학자였지만 그의 주장에서는 노장 철학이나 불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점은 조한보와 처음에 논쟁을 벌였던 손숙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같은 동양 철학이지만 유학과 노장 철학 그리고 불교는 아주 다른 철학입니다. 유학은 본질적으로 현실 부정에서 출발하자면 불교와 노장 철학은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조한보의 호는 만기당이었며 처음에는 조한보와 논쟁을 벌인 손숙돈의 호는 망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호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망은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장자에서는 도덕이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잊어버린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망이란 옳고 그름이나 인의 예지를 모두 잊고 나아가서는 자신마저 잊어버려 만물과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노자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와 노장 철학이 사뭇 다른 사유 체계이기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만기당이란 조한보의 호에서는 노장적인 냄새가 납니다. 조한보의 입장은 논쟁 과정에서 그가 했던 주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본질인 태극이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무언가에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현정은 태극이 초월적인 것이기는 하되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극은 만물의 본질이 농시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글자 그대로 참다운 이치로서 어떤 사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현적과 조한보의 논쟁으로 바로 도덕법칙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조한보는 도덕법칙이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체적 행동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어딘가 초월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현적은 비록 도덕법칙이 보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하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현적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답다고 할 때의 사람다움이란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도덕법칙은 개개인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초월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움이란 자기 이익만을 챙기지 않고 무사람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옳은 일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적은 이 같은 입장에서 도덕법칙이 구체적인 사람을 넘어서 있다는 조한보의 주장은 뜬금없는 저울이나 지수 없는 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달기 위해 저울에 올라갔을 때 계기판에 눈금이 없거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확한 몸무게를 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로는 정확한 길이를 잴 수가 없겠지요. 이현적의 이 같은 비판은 조한보의 주장이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한 주장으로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논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현적과 조한보의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따지자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실
어딘가 진리를 있다고 하더라도 얻을 방법이 없다면 그 진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조한볼은 자기 내면의 경건성에 바탕을 둔 수양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정은 경건성에 바탕을 둔 내적 수양과 더불어 구체적 실천의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 잘못을 바로잡아 가는 외적 수양을 통해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견해 차이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한볼은 진리가 구체적인 현실을 따라 존재하는 초월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이 이웃이나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사람다움을 드러낸다고 할 때 각각의 원리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근본 원리만 깨달으면 어떤 경우든 완전하게 사람다움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깨닫는다면 사람다운 행동은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한볼은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인 진리의 경지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면서 마음의 참모습과 인간의 본성을 잘 보존하고 길러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적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현적은 사람답다는 것이 사람을 떠나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람 하나를 떠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것이나 박물관에 있는 표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에도 구체적인 실천을 떠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 이현적이 마음의 본래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는 조한볼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몸으로 하는 실천을 통해 오는 것이며 실천이 옳았는가 옳지 못했는가를 살펴 현실에서 검증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현적은 조한볼의 주장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서도 다리가 없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생각이며 하늘에 오르려고 하면서도 사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견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고기 잡는 그물에서 그물코를 하나로 깨고 있는 윗줄만을 보고 그 아래 펼쳐진 그물의 눈들을 따지지 않는 것이며 피부를 빼놓은 채 뼈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이상은 있지만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이 빠져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실의 실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을 나서지 않고 천리길을 가려는 것이며 걷지 않고 타산에 오르려는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한볼의 주장이 관념적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문득 깨달음을 주장하는 도노와 같으므로 빨리 잘못을 깨닫고 육아의 설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현적의 비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람다운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깨달았다고 하여 바로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의 노력이 훌륭한 사람에 이르기 위한 바다 위에 놓인 다리나 하늘을 향한 사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강조한 철학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이현적의 효성스러운 아들 전이는 중국에서 주자와 육상산이 아호 논쟁을 주고받을 때 편지 글을 앞에 놓고 그 뒤에 이현적의 글을 붙여 태극문변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이왕을 비롯한 뛰어난 학자들에게 보이고 소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중국의 주륙 논쟁과 쌍병을 이룬다고 평가하였고 이영은 불교나 노장사상 같은 이단으로부터 유학을 지킨 공이 크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뒤에 한국 성리학의 핵심적 논의는 이왕과 이의 논중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같은 논의의 바탕을 마련한 선구자는 앞서 본 서경덕과 이현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우주와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였으며
이기론에 대한 주장을 통해 각기 뚜렷이 강조점을 달리함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을 개척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